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무엇이든 더 열심히 할 각오를 다지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창업을 준비했던 청년들이 하반기에 들어서 경기 침체 등으로 대거 취업시장으로 방향을 돌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한 채용 전문 회사에서 20대 취업준비생들에게 내년에 당신이 합격할 회사는 어땠으면 좋겠냐라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연봉이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보다는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내년도 기업 채용 여건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젊음과 패기가 있잖아요. 취준생들의 바람대로 새해에는 원하는 기업에 취업해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멋진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봅니다. 12월 2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호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 OS용 PC콩이 새롭게 출시가 됐네요. 업데이트된 윈도우 콩과 함께 KBS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법정 기한을 넘겨서 확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산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우선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예산이 17조 3,574억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4,807억 원, 2.8% 증가를 했고요. 해양수산부 예산은 6조 4,333억 원으로 0.8% 증가했습니다. 농식품부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17조 원을 넘겼다는 평가가 있고요. 해수부 예산도 총액으로는 0.8% 늘어나는 데 그치긴 했습니다만은 수산 어촌 분야 예산은 4%대로 늘어나면서 의미를 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농식품부 예산은 어떤 점이 주목이 됩니까? 우선 식량 안보 부분이 있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가루쌀 재배 전문 단지 육성, 그리고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 등과 같이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을 일단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논의 밀이나 가루쌀, 콩이나 조사류를 재배하는 경우 헥타르당 50만 원에서 최대 430만 원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가 신규로 도입이 되는데요. 여기에 1,121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추가로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국내 밀콩 산업 육성에도 2,36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농식품부의 주요 사업 중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네, 골자는 청년농을 3만 명 육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청년농 영농정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 지원 단가를 월 평균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요. 선발 규모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업 자금의 이자율도 2%에서 1.5%를 인하하기로 했고요. 농지 임대도 장기 최대 30년으로 20헥타르 임대해주는 사업에 82억 원을 들여서 이제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 임대용 비축 농지에 스마트 온실을 설치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되면서 45억 원이 배정이 됐고요.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도 기존 1개소에서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해서 4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팜도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배정이 됐습니까?
600억 원을 들여서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더불어 코로나19 이후에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 확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46억 원을 들여서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이것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생산 원가 상승 부분인데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비료 가격 인상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억 원, 그리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는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 자금을 1.8% 이자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불금 개편을 거치면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농사를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하던 농민들이 계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만을 대상으로 직불금이 지급이 됐었는데요. 네. 이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에게도 직불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게 56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 예산으로 3천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낙농 분야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원유의 용도별 차등 가격제였는데요.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제도 정착 지원 차원에서 또 362억 원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해수부 예산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국회 농해수위에서 계속 지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걸 보강하는 차원에서 항로 단절에 우려가 있는 일반 항로를 국가 보조 항로로 추가로 지정을 하고요. 국고를 들여서 여객선을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가 보조 항로로 추가로 지정되는 항로는 어청도와 연도 그리고 대천과 외연도인데요. 여기에 7억 8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국고 여객선 대체 건조비로는 24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앞서 농식품부 예산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해수부도 내년 예산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청년 어업인 육성하고 수산업 경영인의 경영형 해소를 위해서 수산업 경영인 육성 자금 대출 조건이 대폭 개선이 되는데요. 육성 자금의 금리는 기존 2%에서 1.5% 또는 변동금리로 인하를 하고요. 그 상환 기간도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또 대출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육성자금 금리와 상환 일정도 좀 바뀝니까? 이게 이전 대출까지 지원이 조건이 바뀌면 좋겠는데 네. 신규에 대해 한해서만 이런 조건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원전 문제도 있는데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북서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조사비에 10억 원,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된 선박 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 조사 비용으로 6억 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농어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농사용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주제로 대한전기협회 2022년도 8차 전력정책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포럼은 신정훈,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7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 형태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전측에서 참석한 관계자의 말이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간 국회 차원에서도 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개선하라는 요구가 컸던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연구 용역을 하기로 한 건가요? 이날 한전측 관계자가 이제 제시하고 밝힌 연구 용역 방향을 보면 이랬습니다. 먼저 국내 농업의 환경 변화를 분석을 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그리고 해외 농사용 요금의 사례도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농사용 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 농가 유형별 전력 소비 현황 분석과 함께 실태 조사를 하고요. 외국 사례로 국가별 특성에 따른 요금 제도 현황과 그리고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한 조사도 해서 개편안에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농어업계 그리고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요금과 관련된 토론회를 연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늦추라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농어업계는 물론이고요. 네.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요금과 관련된 토론회나 간담회를 연바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용도별 차등 요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는 게 주요 요구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될지도 이목을 끌 것 같은데요. 이날 포럼에서 신정훈 의원은 용도별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일정에게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기존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농업용 전기요금 제도로 확대 개편해서 다양한 농업 분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혜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고요. 김정호 의원은 과거의 경험을 들어가지고 이 비닐하우스에서 난방을 할 때 이제 기름을 사용하면 농사용이 적용이 되는데 전기를 쓰면은 산업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한전청의 주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금액 기준으로 일괄 인상을 하면서 다른 용도별 요금에 비해서 농사용 전기료가 높은 비율로 올랐으니까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확정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2023년도에 적용될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를 했는데요. 최저임금은 월 기준으로 248만 7,640원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12만 4,540원, 그러니까 5.27% 인상이 된 금액인데요. 내년도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을 하면은 201만 580원인데 이것과 비교하면 47만 7,060원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와 배 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 노동 강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 강도나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바다에서 장기간 일을 해야 하는 특성을 반영해서 그나마 최저임금이 육상 근로자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강도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다는 게 또 선원단체 입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해수부도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서 올 9월부터 여러 차례 선원복지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그래서 내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와 경제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올해서는 최저임금보다 5.27% 인상한 정부안을 마련을 했고 이걸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이번에 확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하늘까지 침범을 했네요. 네,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김포, 파주, 강화도 상공을 최소 6시간 동안 날아다녔습니다. 네. 이 무인기가 처음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김포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었는데요. 이후 4대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무인기 한 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없진 않았지만 서울까지 날아들어온 것이 실시간으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합치면 이 무인기가 김포에서 강화도를 거쳐서 서울까지 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무인기들은 2m 크기로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지상과 근접 비행을 했는데요. 군은 무언가를 향해, 이 무인기를 향해 이 경고방송과 사격을 한 뒤에 공군 전투기와 헬기까지 투입해서 대응 작전을 펼쳤고
강화도의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는 헬기로 이 100여 발 사격까지 가했습니다만 무인기를 격추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거리만큼 우리 측 무인 전시 정찰기가 북한의 영공을 넘어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약 50여 분 동안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무인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우리 공군 비행기 추락을 했습니까? 네,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에서 공군 비행기가 출격을 했는데요. 이 전투기는 이륙하자마자 민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논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추락한 비행기는 공군 KA-1 기종인데요.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 2명은 모두 탈출을 해서 무사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추락 지점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이 마을과 초등학교가 있었던 터라 이 주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공군 비행기 추락 사고는 벌써 5번째인데요. 공군은 앞으로 해당 기종의 훈련을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채용을 줄이기로 했네요. 네, 기획재정부는 어제 공공기관 정원을 12,000여 명 이상 줄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일자리의 2.8% 정도인데요. 당장 내년에만 11,081명의 자리가 구조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간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이 내년도 이 민간의 고용 한파가 명약 관함 가운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 채용 시장에 한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퇴직,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결과적으로는 이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대신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늘리고 인턴 기간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속칭 빌라왕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나요? 네, 최근 1,000채가 넘는 이른바 이 깡통주택을 남기고 갑자기 숨지면서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낳았던 이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MBC는 최근 이 60채의 빌라를 소유 중이던 20대 여성이 돌연 사망을 해서 역시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놓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 대체로 다른 집주인과 계약을 했으나 이 중간에 이 20대 여성으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60채 가까운 집을 불과 1년 만에 집중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정작 세입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경우가 상당했다라고 하고요. 이 여성은 이 무자본 갭투기로 이 집을 사들인 뒤 전세를 놓았고, 이후 집값이 떨어져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이른바 빌라왕의 행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집을 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숨진 고인의 가족은 고인의 명의로 된 빌라를 상속받을 의향을 밝히지 않아서 이 빌라왕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빌라왕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네, 수도권에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후 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 빌라왕 김모 씨가 전체 악성 임대인 명단에서 8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11월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네. 김 씨와 관련된 보증사고는 총 171건이었는데요. 이 보증금을 가장 많이 뜯은 임대인은 박모 씨라는 사람으로 이 사고 건수가 293건에 이르고 이 사고 금액이 646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어 정모 씨가 254건에 600억 원, 이모 씨가 286건에 581억 원, 이 김모 씨가 228건에 533억 원, 역시 또 다른 김모 씨가 182건에 440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들 악성 임대인 30여 명이 낸 보증사고 금액이 7,250억 원이고요. 사고 건수는 3,459건에 이릅니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은 금액도 6,587억 원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고금리로 주택 대출을 갚는데 월소득의 60%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계산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3분기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60% 선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DSR은 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인데요. 2019년 1분기까지는 60%가 넘었다가 이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55% 정도로 내려갔는데 금리가 인상되며 이 지표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문제는 빚이 이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계산을 해보면 이 DSR이 이 70%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 이 500만 원을 벌면 350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DSR이 높아질수록 이 부채 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요. 이는 또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이스피싱이 우려될 경우에 본인 계좌를 한꺼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됩니까? 네, 오늘부터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금융소비자는 이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오늘부터 파인이라는 이 금융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내 계좌 지급정지라는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동안은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오픈뱅킹 서비스로 여러 금융계좌에서 돈을 한 번에 가로채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이 과거와 같은 방식은 이 피해만 키운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이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후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액 또는 일부 선택해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받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던 내일은 그 예정된 국회 본회의 등의 이유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전당대회 선관위원회 위원장에 유흥수 상임 고문을 선임하고 이번 주 안에 선관위원 인선을 마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다음 달 초부터 곧바로 활동에 착수해서요. 예비 경선 실시 여부 등 세부 전당대회 룰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국민의힘은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를 치르고 결선 투표를 하게 될 경우 토론회를 거쳐서 이틀 뒤인 3월 10일 결선 투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병역 비리 사건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직업군인 출신의 병역 브로커가 병역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어제 SBS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브로커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 공유 오피스의 주소지를 두고 병역 면탈 의뢰자들에게 각종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브로커가 의뢰인들에게 주로 알려진 병역 면탈 방법은 뇌전증 진단이었습니다. 네. 이 뇌전증은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라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이 보호자라며 병원에 함께 가서 이 뇌전증 진단을 받는 법을 알려주거나 또 발작하는 척 연기를 한 뒤 119를 불러서 이 관련 기록을 확보하라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브로커를 통한 병역 면탈자는 현재 확인된 사례만 7명이라고 하고요. 많게는 1인당 수천만 원씩 받아서 1억 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브로커 외에 이 또 다른 병역 브로커가 있는지 등 이 병역 면제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요즘에 뭐 감기 환자도 참 많아지시던데 코로나19 상황도 궁금하군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545명이었습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전날보다는 12,000여 명 정도가 감소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1,000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83명이고요. 사망자는 42명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데요.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파울러 자유아메바 감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뒤 뇌수막염 증상이 나타나서 응급 이송된 환자의 검체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파울러 자유아메바 감염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환자는 태국에 4개월간 체류한 50대 남성이고요. 지난 10일 귀국 당일부터 증상이 시작돼서 다음 날인 11일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 10일 후 지난 21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아메바는 감염 사례가 드물지만 감염 후 증상 진행은 빠르고 치명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호수나 강에서 수영, 레저를 할 때 코를 통해 들어와서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하고요. 이 코 세척기를 통해 오염된 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 간의 전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 간의 전파는 불가능하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16강에 올려놨던 황희찬 선수의 골, 피파가 선정한 명장면으로 꼽혔네요. 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16강을 이끈 황희찬 선수의 역전골이 피파가 선정한 7대 명장면 중 하나로 소개가 됐습니다. 당시 16강 진출이라는 목표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우리 대표팀은 이 포르투갈의 선제골을 빼앗기며 패색이 짙어졌는데요. 김영호 선수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만 한 골이 더 간절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후반 종료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의 폭풍 질주에 이은 황희찬 선수의 슛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잊지 못하실 텐데요. 여기에 숨죽이며 지켜보던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까지 정말 극적인 요소가 많은 장면이었습니다. 피파는 황희찬 선수가 영웅적인 활약으로 한국을 열광하게 만들었다라면서 이 골로 한국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16강에 진출했다라고 주목했습니다. 한편 메시 선수와 은바페 선수가 결승전에서 주고받은 뜨거운 득점 대결, 또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4강에 팀을 진출시킨 이 모로코 엔 네시리 선수의 고공 폭격, 그리고 스페인을 침몰시킨 일본 축구의 2골 등이 7대 명장면에 뽑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 그 농사 짓는 곳에 눈 피해는 없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수원은 좀 추워서 네. 추운 날씨에 내리는 눈들은 그렇게 가벼워서 좀 피해를 입히진 않죠. 다행이군요. 아무튼 이번 폭설로 농가들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던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이 녹아야지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남부지방에는 이제 비가 섞인 눈이 와서 눈이 아마 좀 무겁게 되죠. 네. 그래서 시설을 아마 주저앉게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무거운 눈이 내릴 때는 좀 녹기 전에라도 좀 비닐하우스 시설 안에 위에 있는 눈을 좀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무게로 이렇게 내려앉는 일이 좀 없게 되겠죠. 네, 좀 안전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릴 수 있는 쪽의 눈은 좀 치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텃밭 가이드가 오늘이 이제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 참 1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그 청취자분들께서 텃밭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질문도 보내주시고 관심을 주셔서 네. 올 한 해 방송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농사는 지어보니까요. 지름길이 없어요. 그래요? 네.
직접 농사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많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 방법을 써먹는 과정에서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중요한 게 이제 직접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네. 잊지 말고 꼭 기록을 해두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이렇게 남기려면 항상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많은 것들이 이렇게 농사 일지를 작성하는 것들인데요. 우리 올 초에 이제 그 청취자분들한테 그 농사 일지를 나눔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지난해의 기록이나 그 이전의 기록들을 참고해서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그동안 배웠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면서 농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이 농사 일지에 있습니다. 농사 기술은 농사를 하는 사람만큼이나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시도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농사법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일지가 다시 한 번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형식이나 내용이 다를 텐데 네. 관장님께서는 보통 농사일지 어떤 사항들을 담게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치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3년치를요? 네, 그래서 1년짜리 이렇게 농사일지를 자꾸 보다 보니까 그전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농사일지를 만들 때 아예 3년치를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는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농사일지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작업 일자 그다음에 이제 작물의 크기나 잎의 변화 같은 작물의 상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날씨라든지 흙의 상태, 우리 일기 쓰던 방식하고 똑같죠, 날씨 쓰고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그리고 이제 그날 작업한 내용도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농사의 결과를 일지별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네. 오늘의 날씨 맑음. 오늘은 밭에 물을 얼마 뿌렸다. 싹이 텄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네. 간단하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별도로 이제 가계부도 씁니다. 얼마를 썼는지, 네, 그리고 비료값 얼마,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오늘 몇 시간 일했으니까 내 품삯은 얼마. 뭐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까지. 1년 결산을 하게 되면 내 노동력도 한번 계산해보고. 그렇죠. 농산물 가격에 내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계산해보면 항상 텃밭은 적자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걸 연습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결과물을 많이 낼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판단도 서게 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시네요. 그 최근에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텃밭 농사의 역할을 또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도시에서 농사를 지어 채소를 작업하는 것도 기후 변화에 대한 작은 실천입니다. 친환경 농사는 좋은 먹거리를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지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것들을 농사 활동에 재활용하거나 이렇게 재순환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방법을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얼마 정도 실천을 하셨는지 한번 좀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천을 못 하시는데 사실 잘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경로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실천하실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보다 오존층 파괴에 대한 우려가 더 컸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원인으로 잡힌 것이 프레온가스라든지 에어컨 냉장고에 들어가는 냉매로 사용되는 염화불화탄소라는 물질인데 그 사실을 알고 이 물질의 생산과 또 사용을 규제하면서 대기 중에 이 농도가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함께 노력하면 우리가 당면한 여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온난화, 이산화탄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텃밭 농사를 짓는 건 역시 이런 지구를 지키는 작지만 아주 소중한 일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런 의미에서 텃밭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도시농부들을 응원합니다. 도시농부들이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장님은 캡틴
코리아. 감사합니다. 근데 관장님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텃밭 농부들의 또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분인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장님 농사를 짓는 걸 보고 주위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왜 걱정을 하시죠? 네, 사람들은 제가 밭에서 주구장창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네. 그에 비해서 수확하는 게 적어서 저한테 농사 선생 맞냐? 말을 많이 합니다. 뭐야, 하루 종일 일하면서 네. 저거밖에 못했어. 수고수고 막 이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풀을 관리하는 농사를 하지만 남이 보기에는 풀을 키우는 농사로 보이거든요. 풀이 여기서 말하는 풀이 잡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관리하는 농사와 풀을 키우는 농사,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또 흙을 깊게 만드는 데는 풀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풀들이 일반 작물보다는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땅을 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토양의 깊이가 얕은 상태에서는 작물 키를 애써 키우지 않고 또 열매도 너무 많이 달지 않게 이렇게 솎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우선 살리고 또 작물마다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저의 농사법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좀 땅을 살려서 작업을 해놓으면 그 성과를 보기까지는 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개발이나 농지 주인이 바뀌는 문제로 애써 만들어 놓은 땅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주변에서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관장님 잡초 일부러 키우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키우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네. 땅에 힘을 강하게 하기. 귀찮아서 잡초 안 뽑는 거 아닙니다. 농사 선생님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의미 있는 행사를 다녀오신다고 했었는데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봉화에 있는 그 산림청사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네. 시드볼트의 날을 맞아서 기탁에서 신탁으로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시드볼트가 바로 이 봉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볼트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굉장히 멋있는 시설이더라고요. 지구에 대재앙이 닥쳐서 식물이 사라질 때를 대비해 종자를 영구 저장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종자 영구 저장 시설. 전 세계 노르웨이 스발바르 그리고 우리나라 봉화 이렇게 딱 두 군데만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이렇게 불리죠. 멋집니다. 네, 그래서 소멸하지 않도록 지구상에 있는 종자들이 소멸하지 않도록 영구 보존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네. 올해 처음 시드볼트의 날을 개최를 했는데요. 앞으로 종자 기탁기관과의 협력의 장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수집한 토종 씨앗도 저희도 따로 보관하고 있지만 여기서 또 중복 보존을 위해서 보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 볼트는 장기 영구 보관 시설이고 시드 뱅크는 이제 중단기 보관 저장하는 건데 네. 이날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농사에서 재배하고 있는 모든 작물들은 야생의 식물들이 작물로 이렇게 길들여져서 온 것들입니다. 네. 이런 길들이기는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림이 우거지면서 자생식물들 중에서는 작물로 전환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도라지라든지 더덕, 또 관상용으로 심고 있는 미선나무라든지 금강초롱과 같은 관목이나 초하류가 이런 것인데요. 네. 자생지를 보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생식물이 작물로의 가능성들을 찾아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연말 인사 나눠주시죠. 네, 새해에도 청취자분들 텃밭 농사 통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 올해처럼 좀 전해주시고요. 새롭게 얻은 즐거움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텃밭 가이드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캡틴 코리아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 순서 다 끝났네요. 예,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한가 봐.
그러게 말이야. 목도 칼칼하고 하늘도 뿌옇던데 지금 우리가 있는 지하철역 공기질은 괜찮을까? 그러게. 지금 바로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에서 지하 역사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해봐.